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화창했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요, 장마전선이 다시 쭉 올라왔습니다. 특히 중북부를 중심으로 폭우를 쏟아낼 거란 예보가 들어와 있네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런데요, 화창한 주말에 때 아닌 말벼락이 쳤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뒤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처음으로 열렸는데 돌아가는 미국 국무장관 뒤통수에 대고 북한이 싸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이런 날선 비난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이번 기회만 잡으면 베트남의 기적이 당신들 것이 될 수 있다면서 다시 한번 북한을 설득합니다. 분명히 같이 만나고 헤어졌는데 반응이 영 다릅니다. 냉탕과 온탕에 동시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우리로서는 좀 헷갈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첫 순서 청와대에서 한반도 관련 조언을 맡고 계시는 분이죠. 문정인 교수,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 만나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어젯밤에 깜짝 놀랄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에어포켓이 선원들을 살렸는데요. 어젯밤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새우잡이 배가 뒤집혔어요. 그런데 4명의 선원이 구조되긴 했습니다. 이게 에어포켓 때문이거든요. 에어포켓 덕분에. 네, 이 어선은요, 근처를 지나던 예인선에 걸려서 뒤집혔는데 큰 충격 속에 내동댕이 쳐진 선원들은 그 선시에 남아있던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버텼습니다. 곧바로 전개된 구조 작업으로 선원 4명이 사고 2시간 20분 만에 구조됐고요. 큰 외상 없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하지만 선장 권모 씨 한 사람만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아서 해경은 배 안팎을 계속 수색 중입니다. 태국에서도 구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역시 밤사이 들어온 소식인데요. 태국의 한 동굴에 갇혀버린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 13명 가운데 4명이 구조됐다고 해요. 4명이. 네, 동굴에 갇힌 뒤에 무려 16일 만입니다. 대단합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 14살 소년이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처음 동굴을 빠져나온 뒤에 차례로 3명의 선수들이 더 구조됐습니다. 구조 작업에는요, 90명의 내외국 잠수대원들이 동원되는데요. 이게 입구로부터 5km 안에 위치한 생존자들한테 접근하려면은 깊은 물에 잠긴 좁은 통로를 그 잠수해서 건너야 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수부들이 힘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걸 뚫고 나올 수 있냐, 그게 관건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태국 당국은 나머지 9명에 대한 구조도 곧 끝낼 것이라고 밝혔는데 역시 체력 또 날씨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무사히 다 구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아시아나 타이어 이상으로 회항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시아나 뉴스가 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회항 소식이에요? 네. 어젯밤에 인천공항을 떠나서 미국 LA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출발 7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타이어였다고요? 태평양 상공을 이렇게 접어든 그 지점이었었는데 조종사가 타이어 압력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감지했고요. 착륙할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회항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승객들은 새벽 6시에 다른 비행기를 통해서 다시 LA로 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지만 불안과 불편 적지 않았겠죠. 그렇죠. 노밀 사태, 또 경영진 갑질에 의한 바퀴결함, 이 앞서서 있었던 대한항공 악재 불똥이 완전히 옮겨붙은 것 같은 모습이네요. 저희가 2부에서요, 아시아나 승무원 한 분을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 또 충격적인 증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2부에 준비를 해놓고 있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측을 반박했습니다. 대북 제재는 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된 북미 고위급 회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양측 고위급 인사가 만나는 첫 자리였는데요.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떠나면서 모든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좋은 평을 내놨는데 북한은요,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극히 우려스럽다. 심지어는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내놨습니다. 판문점 선언 또 싱가포르 회담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막상 구체적인 협상 단계에 들어가니까 북미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요. 이분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죠.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오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폼페이오는 진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유감이다. 왜 우리한테 일방적 요구만 하느냐. 강도 같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부분적 성과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인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미국은 아직까지도 일괄 타격이라든가 북한의 선해체를 상당히 요구하는 것 같고, 그렇죠. 북한 입장은 점진적 동식 교환 원칙에 따라 가자라고 하는데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북한 외무성 성명을 보게 되면은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하고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하는 것이 서로 연동이 되게 돼 있는데 미국 측에서 그 부분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간극이 크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극복하지 못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에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차이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워낙 발언이 좀 수위가 세요. 강도 같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어서 이게 단순한 협상 전략, 단순한 밀당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야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우리 보고 바로 무장 해제시키라고 하는 건데 또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북한 측이 주장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고 성의를 보여야 그래야 우리가 종전선언 포함해서 평화 체제로 가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는 불가침 조약도 포함이 되는 건데 이런 의견 차이가 양측 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정부도 나서서 그 종전선언 문제는 가급적 금년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또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 그런 수사가 북미 관계의 끝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떻든 간에 그 북한 외무성 성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두 정상이 합의를 해 놓은 사항이니까 어떻든 간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상 간 합의를 지켜야 될 어떤 의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희망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논평들을 보면 말이죠.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지금도 쟁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북한은 이게 점진적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의 이런 모든 것이 일괄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죠. 2년 반 만에 할 것인가 또는 이제 존 볼턴이 이제 모스크바 가갖고 한 1년 내에 구체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타임라인, 그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다음 하나 더 한다면은 소위 비핵화의 범주를 어디까지 하느냐. 그래서 특히 북한의 핵 과학자, 기술자 이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북한 밖으로 데려오거나 완전히 새로운 직장을 잡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포함하는 거냐. 이런 다양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 과정이 빨리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큰 그림은 맞더라도 하나하나 맞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핵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비핵화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지금 동결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미 정보당국 같은 데서는 물질을 만드는 활동이라든가 미사일 엔진을 개발하는 활동은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미국의 회의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DIA, 미 국방정보국에서 미국이 여전히 핵 관련 시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 내용이거든요. 보도 내용. 그런데 정보 판단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 역시 검증되어야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통 이제 정보 판단을 내놓을 때는 개별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16개 정보기관들의 관련자들이 만나서 협의해서 그 확률을 개연성을 계산해내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북한이 그 추가 은닉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뭐 90%다, 75%다, 5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방정보본부가 비교적 정확해요. 그러나 그 역시 검증돼야 되고 그 역시 미국 정보 공동체에서 협의돼서 하나의 정제된 결론이 나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하여간 이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해 동결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물질, 핵탄두, 미사일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규 항구에 대해서 또 사찰을 해야 되겠죠. 사찰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임의 사찰이거든요.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하는. 아무 때나 들이닥쳐서 아무 곳이나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렇죠. 북한은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도 이제 작업해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검증이 시작되죠. 검증은 아주 매서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한 모든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자료 다 꺼내야 되고 시료 다 꺼내야 되고 이걸 아주 그냥 치밀하게 이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체할 것인가 결정을 할 것이고 해체의 범주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해체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또 재검증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희일비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뭐 갖고 있는 핵탄두 전부를 뭐 반출해서 해체하게 한다거나 그건 최고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건 어렵지만 그건 신고라고 하는 것. 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찰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정부가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고 싱가포르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오히려 이게 회담의 변수가 되고 북한이 강하게 미국에다 불평하는 내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우리 정부 측에서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을 채택을 했었을 때 그때 기본적인 구상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그럼 북한도 아마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북미 간의 적대적 관계가 해소가 되고 그러면 그와 연동되어서 북한의 비핵화도 어떤 속도를 보이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종전선언은 저는 정치적 선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성의를 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발언을 이제 북측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예상 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좀 예상 외였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아마 미국 측에서는 아마 서둘러 비핵화에 이제 방점을 두는 것 같고 북측에서는 동시 교환 원칙에 따라서 비핵화하고 소위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조약 같은 거 하고 연결시키는데 역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걸 영어로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순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난 것 같아요. 극복 못할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죠. 뭐 또 협상을 또 해보도록 하고 또 한국 정부가 나서서 그 종전선언 채택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정말 이 세부적인 실무 회담에 들어가니까요. 우리 역할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이 절실하다고 보세요? 미국과 북한 간에 꽉 막혔을 때 그것을 그 물꼬를 뚫는데 아주 그 핵심적 역할도 했고 미국과 북한이 사이가 다른 입장차를 보였을 때 그것을 거중 조정해주는 조정자 또는 중재자 역할도 해왔고 그다음에 지난번 6월 10일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처럼 꼬이고 안 풀렸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서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촉진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촉진자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 건설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빨리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겠죠. 네,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하자면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한반도 문제 크게 볼 때 잘 풀려가고 있는 겁니까?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네. 시원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아니 생각하기 그러시죠. 70년 걸린 한반도의 분쟁과 갈등을 정말 몇 달 만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뭐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센토사 선언이라고 하는 걸 채택을 하는데 그건 총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총론. 그래서 그 강론의 경우는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쏘아대지 않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런 좀 크게 보면서 생각을 하자 이런 말씀. 아니 교수님이 나오시면 제가 좀 여쭙고 싶었던 게 이제야 뭐 편하게 여쭐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청와대 특보 그만둬라 이런 얘기들도 뭐 언론에서 일각에서 나왔었는데 이때는 어떠셨어요? 뭐 그냥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께 이제 부담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스스로 관둬야 되겠죠.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촉보직을 하는 거고요. 또 대통령께서 또 제가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저를 해촉하면 되니까요. 저는 임명직이 아니에요. 위촉직이기 때문에 저를 해촉하시면 되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뭐 대통령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 그 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인데 근데 왜 뭐 그만둬라 마라 이거 좀 언짢으셨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은 할 일이 많이 있다. 내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문정인 교수의 큰 그림을 듣고 나니까 안심이 좀 되는 듯하고요.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평화의 규칙이라는 대담집. 그 안에 보면은 평화는 평화로 준비해야 된다. 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역시 좀 저에게 울림이 컸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문정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이자 연세대학교 교수죠. 문정인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가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씨는 누가 좀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 같은 거 어떻게 아드님이 좀 불러주시죠. 거북스럽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주말에 화제가 됐던 그 찬양가는 들으셨어요? 아시아나 찬양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직접 제가 들어보지는 못 않았어요. 들으셨어요? 네. 2부에서 주말 사이가 화제가 됐던 아시아나 회장님을 향한 승무원들의 찬양가 제가 직접 녹음한 거 그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제가 봤는데요. 전 그거 딱 보면서 처음 들은 생각이 이뻐서 그러셨나?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그 금호리조트 상무로 갔잖아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을 때 기자회견에서 이쁘게 봐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딸 좀. 네, 아시아나 승무원도 이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듣고 판단해 보시고. 이쁨의 기준은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말문이 막히는 얘기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2부 들어보시고 일단 행가는 뭐 갖고 오셨어요? 지난 주말 월드컵 8강 미중 무역 전쟁과 함께 작지만 아주 큰 주목을 받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뭐요? 바로 담배 2갑을 훔쳤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얘기였습니다. 엄정한 판결이었다. 아니다. 너무 가혹한 판결이다. 논란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담배 2갑 훔쳤다 징역 1년 선고받은 30대.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행간에서 이렇게 소소한 것도 다루세요 하실지 모르지만 소소한 게 아니에요. 생각할 게 많은 문제입니다. 범죄 피해액이 9,000원인데 실형이 선고된 거예요. 그러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4월 7일 밤에 밤 11시가 조금 좀 안 된 시각이었어요. 이 30대 A씨가 부산 진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종업원의 눈길을 피해서 계산대 옆에 담배 진열대에서 담배 2갑을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예. 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A씨는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 훔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훔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잘했다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징역 1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막 누리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네. 조양호 한진그룹 일가 영장 기각 사실에 화나 있던 누리꾼들 또 지금 아시아나 뉴스에 화나 있는 아시아나 총수 일가에 화나 있는 누리꾼들이 법원이 무전 유죄 판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여론이 일기 시작했던 거죠. 담배 2갑 9,000원어치 훔쳤다가 징역 1년 선고받은 30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현대판 장발장은 아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아시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장발장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장발장은 이 배고픔을 못 이겨서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뭐 4번이나 탈옥을 한 끝에 징역 19년의 그 감옥 생활을 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담배 훔친 절도 피의자는 배고픈 것도 아니었죠. 어린아이 먹이려고 분유 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술에 취해서 담배가 피우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또 상습 절도범이에요. 상습이에요. 최근 4년 사이에 절도 전과가 3차례나 있었어요. 아하. 그걸로 복역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발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나마 담당 재판부가 이 현행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돼서 법정형이 징역 2년에서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피해액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서 선처를 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거죠. 그나마 선처한 거군요. 네네. 이것도 선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현행법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가 틀렸다 이런 건 아니네요. 그런 건 아니죠. 들여다보니까. 네, 자, 맞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행간? 두 번째 행간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 이게 바로 법의 정의거든요. 같은 것은 같게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죄를 저지르면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처벌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건 뭐냐?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차등되어 하는 겁니다. 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세금 낼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 또 그만큼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람은 더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담배 2갑 훔친 30대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일가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예. 심지어 조양호 회장은 99년도에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이 전과가 있어요. 이 혐의가. 그러니까 같이 적용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양호 회장을 좀 더 엄하게 처벌하거나 아니면 엄한 잣대로 들이대 봐야 된다. 근데 조양호 일가 같은 경우에 지금 4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이런 점이 누리꾼이나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거 뭔가 잣대가 다른 거 아니야라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론이 술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군요. 네.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입니다. 어떤 점이 걱정이세요? 지금 법원이나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양호 한진그룹 일가 너무 봐주는 거 아니야? 과거에도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돈 있는 자 재벌들에 대해서만 좀 넉넉한 너무 관대하다는 거잖아요. 봐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 근데 지금 법원이 어떤 모양입니까?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으로 끊임없이 많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 심지어 임종원 법원행정처장 전 행정처장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이 독대하는 문제 때문에 이정현 전 의원하고 같이 서로 상의하고 문고리 3연방하고 연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법원을 국민이 얼마나 더 신뢰할 것이냐.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왕지한님, 서러운 사람은 국민들 뿐이네요. 예, 상습성으로 따지자면 재벌들은 상습성 없습니까?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오네요. 입으로 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시작합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 계엄령, 그리고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담은 기무사의 비밀문건이 공개되면서 지난주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다. 아니 기무사 아예 해체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아니다. 기무사를 지금 와해시키려고 일부러 무리한 주장, 문건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엇갈리고 있는 정치권의 의견들 여러분 듣고 판단을 해보시죠. 지난 수요일에요. 저희가 그 기내식 대란,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관련한 인터뷰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회장님이 중국에 골프를 치고 돌아오는데 승무원들이 꽃다발을 전달했다. 아니 기내식 대란 와중에 웬 꽃다발 전달식이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자 그 직원분이 이거는 특수한 일이 아니다. 아시아나의 문화를 알면 이거는 놀랄 일이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알고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오늘 2부에서 도대체 아시아나의 그 문화라는 게 어떤 건지 증언을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제 인터뷰에서는 남북 통일농구 대회 마치고 돌아온 농구 대표팀 허재 감독 만나고요.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150회 정도 돌렸는데 가장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뭘 돌렸기에 그런지 확인해 보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정보수사기관이죠. 국군 기무사령부, 흔히 이제 기무사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 이 기무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민주당은 이거는 명백한 쿠데타 계획이었다.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들 수 있는 문건이었다라는 입장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날 분은요.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분이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인데 기무사 해체 주장은 좌파들의 소설 쓰기 일환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우선 김영우 의원부터 만나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을 주말에 말씀하시면서 예. 여론의 문매맞이를 각오하고 나는 얘기한다 그러셨어요? 네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3월이면은 제가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됐을 때에는 시위가 더 격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예를 들면 이제 청와대 습격이라든지 무력 시위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행정부처가 공공의 안녕을 유지 못하고 치안이 극도로 무질서해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정 혼란에서는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을 검토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군이 아니죠. 오히려 안 하면 직무유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뭐 정보기관에서는 특히 기무사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치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이 이제 정권 탈출을 위한 쿠데타 이렇게 정권 획책을 위한 일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기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저는 침소봉대식의 쿠데타 음모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모론을 퍼뜨려서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철희 의원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촛불 집회는 세계가 인정한 유례 없는 평화 집회였다. 하다못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까지 서로 주워가는 정도의 평화 집회였는데 그런 걸 보면서 군이 계엄까지 심지어 발포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거는 박정희 정권의 군 쿠데타가 연상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침소봉대라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다리만 만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봐도 촛불 집회는 아주 평화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촛불 집회는 정말 유례 없이 규모가 큰 집회였는데 전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물론이죠. 이런 집회가 만약에 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만 열린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또 태극기 집회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집회 세력 간에
갈등, 나아가서는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군은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비를 해도 아주 자세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세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럼요. 보면 말이죠. 이철희 의원이 이 문건 말고 하나 더 공개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기무사 문건 작성되기 한 달 전에 작성한 문건인데 한민국 국방장관이 법무관리관한테 위수령과 계엄령을 포함해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문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기무사 이 문건이 작성이 됐다. 이걸 쭉 유추해 보면 단순 검토 차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병력 투입 실행 계획을 짠 거 아니냐. 이거는 검토 차원을 넘어선 치밀한 작전 문건이었다라는 게 이철희 의원 주장인데요. 저는 국방위원장입니다. 예. 제가 당시에 국방위원장이었죠. 예. 제가 어떤 그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하더라도 예. 법무관리관한테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적인 절차, 행정 절차 이런 거 검토시킬 수 있죠. 그리고 기무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실행계획 예를 들면 이제 만약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 혼란과 무질서, 무법천지가 됐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우리 군이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의 어떤 편성이라든지 이 계엄령이 만약에 선포됐을 경우에 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방부 장관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런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는 정말 그러면은 뭐 그 국정 혼란이 극도에 달했고 이런 상태에서 뭐 우리가 북한의 인민군한테 그러면은 치안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건을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말이죠. 국방부 장관이라도 이것은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예. 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검토 지시를 한 것 또는 이제 검토한 문건이 나온 것만 가지고 마치 군정을 획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저는 이거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우기면서 미국의 소가 그냥 쓰러지는 광경만 보고 미국 소고기 수입해서 먹으면 다 그 뇌에 구멍이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침소봉대다. 지금 과장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가볍게 움직이고 있어요. 가볍게. 근데 보면 말입니다. 문건에 이런 게 있어요. 위수령을 발동했다가 국회에서 제동을 걸면 2개월 정도만 버티면 된다. 그럴 경우 군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써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생각하는 군이 이 정도까지 시나리오를 이렇게까지 우리 책임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까지 생각한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이 문건을 한 10차례 읽어봤습니다. 2달 동안 버틴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만약의 경우에 이 위수령에 대해서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하기 위해서 위수령 무효법을 제정한다면은 그것이 제동을 걸면 그렇죠.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또 이 위수령 무효법을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이것을 재의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걸린다. 2개월 이상이다. 위수령은 유지가 가능하다. 이 기간에도. 이 법적인 절차를 설명한 겁니다. 2달 버틴다는 표현은 어디도 없어요. 어디든 이건 뭐 우리 청취자들이 듣기 쉽게 제가 표현을 좀 의역해서 한 겁니다만 결국 그 말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군의 책임이 아니다. 제동이 걸어도 이렇게 해서 또 피해가면 또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 검토 차원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했다. 내가 국방 장관이어도 이렇게 했다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임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법적인 절차를 자세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이 나중에 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김 의원님.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게 아니죠. 이건 법적으로. 그리고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다 그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국정이 극도의 그 혼란에 처하면은 이것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청취자들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근데 기무사가 이런 것을 하는 곳이냐? 군 내부 보안 위지와 방첩 활동, 그러니까 대간첩 활동이 임무인 조직인데 항상 기무사에서 과거에 보면 전신인 보안사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치 개입이니 민간인 사찰이니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됐던 그 기무사가 계엄령 위수령 계획을 짤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법적으로는 솔직히 따져봐야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자신은 없어요. 다만
이 계엄을 실행하는 것은 이제 합참 쪽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기관 아닙니까, 기무사는?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는 장관을 보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 상식적으로는.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말이죠. 기무사령관에게 이 정도 치밀한 실행 계획을 짤 정도의 권한이 있는가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의 문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검토 실행 계획을 짠다기보다는 보완 정도가 아니라 계엄령이 선포됐을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쿠데타라고 하면은 정부 요인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입법부 사법부를 어떻게 하고 방송을 어떻게 장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쿠데타죠. 그것은 옛날에 장군들이 몇 명이 밀실에 모여서 하는 거지. 이렇게 장관 지시하에 문건을 검토하고 또 이거 다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알겠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고 이렇게 점잖게 하는 쿠데타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언론 통제 계획은 거기 안에 들어 있어요. 들어 있고 언론 통제라기보다는 그냥 그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 SNS 폐쇄한다 이런 내용이죠. 군의 정치 개입 아니냐 이 문자가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거가 군이 쿠데타도 했고 정치 개입했고 정권 탈취한 그 암흑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일 텐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집회 상황을 봐가면서 이것이 만약에 정말 그 일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집회 세력 간에 인명살상 상황이 벌어지고 하면은 이런 때 일반적인 행정, 공공기관, 공권력이죠. 경찰 이런 것으로 통해서 치안이 유지될 수 없을 때 이런 상황에서 군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첫 번째 줄에 그게 나와요. 특히 이 시기에는 이제 북한이 이제 북극성 2호도 발사했고 3월에 또 한미 연합훈련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북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는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김영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연결을 해보죠. 이철희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의원하고는 지난 금요일에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것들만 좀 여쭈면 될 것 같은데 김영우 의원 말씀 들으셨죠?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다. 근데 그냥 검토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침소봉대하느냐 이거거든요. 우선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계엄의 대상, 위수령 발동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보고요. 그 유신시대 사고입니다. 유신시대 데모 진압하기 위해서 위수령 발동하고 계엄 발동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좀 실망스럽고요. 백보양보하더라도 뭐 준비할 수 있다고 칩시다.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봅니다만 그걸 왜 기무사가 합니까? 합참에 민군작전부가 있고요. 그 밑에 계엄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만든 거죠. 도저히 설득력이 없고요.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것은 국회 국방위는 시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군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구를 만들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흥분해야 될 분들이 마치 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뭘 믿고 국회의원들에게 행정부를 감시하라고 감독하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김영우 또 이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지난 탄핵 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계엄 준비했습니까? 그때 계엄 준비 안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김영우 의원은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유기 한 거죠. 어떻게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 집회로 갈 거다. 청와대 점거할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그것도요. 문건을 보면요. 종북 세력이라고 해놨어요. 진보 가로 열고 종북 이렇게 종북이라고 해놨어요. 이 종북 세력이 마치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이런 기획을 한 건데 이게 문제 삼지 않아야 될 내용입니까? 제가 국방위원이고 국방위원장이라면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고 저는 지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나 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근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거다. 최악의 경우에 경찰로도 이 치안 확보가 안 될 경우에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은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행을 했다면 문제인데 실행 안 하지 않았느냐. 실행을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예, 탄핵이 기각이 안 됐습니다. 탄핵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문건은요. 탄핵이 기각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비 계획입니다. 예. 근데 탄핵이 인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것이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건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군이 최후의 대비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우리는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할 때 경찰력으로 못 막아가지고 무슨 소란스러운 일이 한 건이라도 발생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면 우리가 계엄령 발동합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하세요. 그 작년 2, 3월 상황을 좀 생각해봐라. 북한의 북극성 2호 발사 실험으로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다. 탄핵 선고 직후에는 한미 연합훈련까지 예정돼 있어서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던 상황이기 때문에 군이 나서서 이 정도 할 수 있다. 기무사는 특히 국방장관을 보조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김 의원이 하시는데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죠. 북한이 막말로 해서 쳐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전방사단들을 빼가지고 우리 시민을 겨냥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 천천히 총구를 북으로 향해 놓고 지키고 있어야죠. 그 총구를 왜 우리 시민에게 국민에게 돌립니까? 그게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허점을 노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지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죠. 북을 엄밀하게 주시를 해야지 왜 총구를 우리 국민에게 향하게 합니까? 지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철희 의원 정리를 하자면 기무사 개혁을 넘어서 해체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해체를 주장하지 않고요. 예.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기무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보안방첩부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지금까지는 지난 보수정부 9년 동안은 그 일보다는 딴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 일을 보안방첩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구멍이 많이 났던 게 있습니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딴 일을 안 하게 하면 제대로 보안방첩부대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 저는 그 방향으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거지 해체하자고 주장한 게 아니고요. 누구도 해체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는데. 해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게 뭐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많다. 뭐가 있어요? 뭐 있습니다. 뭐 예를 우리가 들면 예를 들면 북한이 해킹한 건에 대해서도 보안 감사 기능을 기무가 갖고 있는데 사전에 다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해킹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해서 것들이 그러니까 또 있군요. 그렇죠. 그런 기능들을 좀 제대로 하게 만들어주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철희 의원님, 저 인터뷰 오늘 뭐 더 길게 할 수가 없는데 인터뷰 끊고 나서 어떤 건지 저희한테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탱크, 장갑차, 무장병 숫자까지 기재한 거는 문건에 없습니다. 없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교육생들이 스스로 개사를 해서 부른 곡이라는데 가사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죠. 들리셨어요? 새빨간 장미만큼 회장님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맘을 아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교육생들이 개사를 해서 부른 노래인데 그룹의 총수를 말 그대로 찬양하는 찬양가입니다. 한 번쯤 장기자랑에서 재미삼아서 장난스럽게 개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뿌리 깊은 이 회사의 문화다라고 직원들이 증언을 한다면 이거는 상황이 달라지죠.
어제 아시아나 직원들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요. 아시아나 직원 한 분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음성 변조한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만나보죠.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 노래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받고 있던 교육생들이 회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시면서 교육생들도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맞이해서 미리 준비한 노래와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디 1년에 한 번 가는 야유회 가서 부른 노래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날 부른 노래? 네. 아주 특수한 어느 해 어느 팀의 경우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터뷰하시는 직원분도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거예요? 모든 승무원들이 똑같은 사례를 매달 겪어온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달 겪는 일이다? 네, 안 해본 승무원이 아마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항상 하고 있는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본사의 회장님이 방문할 수 있죠. 잘 교육하고 있나 보려고. 근데 그 자리에서 무슨 저런 퍼포먼스를 매달 모두 해요? 그러게요. 저도 참 사실 이제 자발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회사에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회장님이 오면 자발적으로 승무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준비해서 한 거다. 네, 근데 갓 입사해서 처음 듣는 엄청난 양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 와중에 회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제 입사한 승무원들이 내일 방문하실 회장님을 위해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럴 정신이 없다는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이 아니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자발적이었을 수도 있었던 적이 한 차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입사 후에 회장님의 첫 방문 때는 그나마 저희가 설레고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그룹 회장님이 우리 같은 신입사원을 직접 만나러 온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설레는 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매달 반복되면서 회장님의 입맛에 맞게 저희가 노래를 개사를 하고 너는 울고 너는 안기고 너네는 달려가서 팔짱 껴라 등의 주문들을 들으면서 이 행위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좀 귀를 의심했는데 회장님이 교육생들한테 방문하면 너는 울고 너는 웃고 너는 안기고 이런 걸 다 역할 분담을 해서 준비를 한다고요? 네,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누가 그걸 지시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교육생들의 입장에서는 교관님들에게 그런 주문을 받고요. 그게 더 나아가서는 교관님들은 그 위에 분들한테 지시를 받고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거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는 건 교관이지만 아마 교관도 간부들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말씀. 회장님이 왔다, 방문했다, 교육생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 제가 보고 제가 겪은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면 회장님이 들어오시면 교관님들부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멀뚱멀뚱 가만히 있겠습니까? 잠깐, 왜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동적이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진짜 눈물 흘리는 거를? 네, 제가 직접 본 얘기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회장님이 들어오면 교관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일단 이제 회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3-4명 정도를 골라서 회장님이 복도에서 걸어오실 때 달려가서 반기는 역할을 정합니다. 누구 씨는 왼쪽 팔짱 끼고 누구 씨는 오른쪽 팔짱을 끼고 딱 붙어서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멘트는 회장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회장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기다리느라 힘들었습니다. 등등 이런 멘트들을 하면서 모셔오면 회장님의 가운데 두고 삥 둘러서서 몇 기 누구입니다. 기수와 이름 그리고 준비했던 멘트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회장님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꿈에 회장님이 나오실 정도였습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등등 모두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관님 앞에서 한 명씩 다 연습을 합니다. 이 멘트를 겹치지 않게 해야 돼요? 미리 정해오고 사전에 연습까지 하고요. 리허설하고 삥 둘러싸서 밀착한 후에 회장님 말씀을 듣고요. 이제 가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벌써 가지 말라고 사진도 찍어달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더 계시다가 가시라고 계속 조릅니다.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저희랑 얼마나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간부들의 만족도가 커지고 회장님 기분이 너무 좋으시다 등등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게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기수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모든 기수가 매번 매달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아드릴 때
회장님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라는 말은 삼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이라는 게 회장님께서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니까 네,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회장님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할 때 한 번만은 빼라. 2번 안을 수 있고 3번 안을 수도 있는데 한 번만이라고 그렇죠. 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이게 지금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들으신 얘기인 것만 하신 거란 얘기죠? 네. 제가 듣고 보고 제 앞에 있는 동기한테 하는 말 이런 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슨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한테 기쁨 조가하는 행동 같은 이런 걸 연상케 하네요. 네, 사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가장 창피한 사람들은 직접 하는 저희 승무원들이거든요. 예, 싫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까? 거기서 못 하겠다. 그럴 용기도 감히 아무도 없고요. 이제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인턴으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1년 동안 계약 기간 지나고 그때 소장의 심사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런 와중에 저는 못하겠다, 저는 안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도 있는 신분이 교육생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승무원이 되고 난 뒤에도 이런 식의 문화가 회사 내에 존재해요? 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회장님이 타운에 방문을 하시는 순간 모든 업무, 모든 교육은 스탑입니다. 누구 하나 비행 준비를 하고 있는 승무원이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있기 위해서 다른 걸 하고 있는 승무원들을 그쪽으로 다 보내고 교육생 때만큼 그렇게 검사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알아서 잘 준비해 와야 되는 분위기? 이제 너네도 다 알지 않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 예, 지금 승무원 한 분의 증언을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주말에 직원들의 집회가 2차례 열렸는데 이런 문제 말고 또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됐나요? 일단 지금 계속되고 있는 기내식 대란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안정되었다고 회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음식이라는 게 실린다는 거, 그리고 기내식으로 인한 비행기 지연은 없다는 것. 이 2가지만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세요, 직원들은? 일단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정말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손님에게 컴플레인이 올 경우에 그 담당 승무원이나 담당존 시니어 중 한 명이 꼭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소위 말해 진짜 쥐잡습니다. 지금 이 기내식 대란으로 인해서 손님들과 승무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취하는 행동과는 너무 다른 이중잣대인 거죠. 떠넘기기, 감추기에 급급한 대응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제자리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져라. 사실 요구할 게 굉장히 많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환경이 정말 많은데 일단 지금 대란부터 해결책과 저희가 당당하게 서비스할 수 있을 정도로만이라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에서도 이 갑질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시아나의 경우는 기내식 대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문제를 파헤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새로 알게 됐는데요. 왜 유독 항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온 걸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독과점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문화가 폐쇄적이고 재벌 총수의 권력이 그 어느 회사보다 강했던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도 얼른 정상화가 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개선되는 모습까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한 분 익명으로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택수 대표님. 기다리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어젯밤 꿈에 나오시더군요. 진짜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진짜인 줄 알았네. 이택수 대표 깜짝 놀라셨어요.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한 달에 한 번 방문할 때마다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이거를 매달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젯밤 너무 보고 싶어서 어젯밤 꿈에 이택수 대표가 나타나셨어요. 지금 들으니까 어떠세요? 기분은 좋네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부터 이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청취자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양재하님.
저런 노래로 찬양받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0928님, 신영배님, 김삼수님 외 많은 분들이 승무원이 무슨 기쁨종입니까? 북한하고 뭐가 달라요? 이런 분도 계시고 이재희님은 아니 회장님이 아니라 아주 수령님. 수령님이셨네요. 이런 분. 사이비 교주 같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대표님 네. 아주 특수한 어느 한 그 교육생의 증언이거나 아주 네. 특수한 한 팀의 노래였으면 저희가 방송 안 하는데 네. 모든 직원들이 다 똑같은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네. 왜 이런 거예요? 왜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왜 이런 거예요? 너무 독과점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오너들이 이 뭐 방만한 경영에 이어서 좀 느슨해진 거겠죠. 예, 직원들을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워낙 독과점으로 폐쇄적으로 오래 경영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공화국이 생긴 거예요. 네. 총수가 마치 독재자처럼. 맞습니다. 아유, 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요즘인데. 기무사 의견 관련해서는 최두영님. 근데 위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무사는. 예, 그런 이야기. 김정환님은 기무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검토를 하는 것 해야 할 일 아니었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기무사가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했다라는 쪽의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계엄령을 생각했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최기류님 같은 의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미영님은 승무원 음성 변조가 된 건가요? 물어오셨는데 음성 변조 했습니다. 예, 이분의 원래 목소리를 제가 알잖아요. 예, 아주 다르게 변조했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택수의 여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대표님은 휴가 계획 있으십니까? 저는 뭐 딱히 휴가 계획을 잡지는 못하고요. 다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8월 9일부터 14일까지인데 제가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휴가 2박 3일 정도로 다녀오고 이번에도 그럼 사모님하고 같이? 네, 그렇습니다. 야, 그렇군요. 제천 국제영화제로. 그 이제 대표님은 휴가도 참 어렵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쓰시는데 6월부터 쭉 쉬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좋은 직장도 있습니다. 국회. 네. 그렇군요. 쉬면서도 봉급은 그대로 받는데 게다가 특수활동비까지 어마어마하게 영수증 한 푼 없이 썼다. 쓸 곳이 아닌 곳에도 막 썼다 해서 지금 문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활비. 뭐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그 영수증 처리가 전혀 안 됐고 또 심지어 드러난 사용처도 납득이 되지 않는 좀 개인적인 용처로 쓴 부분이 많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떳떳하다면 사실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의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법원의 판결로 사실 억지로 공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년을 참여연대가 이 요구를 해가지고 3년 만에 얻은 거예요. 또 3년치.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할까요?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돌려봤습니다. 물론 특활비 제대로 쓰면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는 국회의원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공개해서 많이들 화가 나신 상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이 특활비 어떻게 할까요? 스페셜 여론조사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가 이 150여 회 우리가 여론 이택수 대표랑 같이 돌린 것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 여론조사 이후에 가장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독도는 우리 땅일 때 어떻게 나왔어요? 98.2%가 우리 땅이라고 했고요. 1.2%가 일본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왜 돌렸어요? 그런 조사를? 그 일본하고 독도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 0.6%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압도적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월 6일 금요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14,44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강제 공개된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이 폐지해야 한다. 2번이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3번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4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장 많은 응답은 투명한 공개 등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52.8%로 나타났고요. 아주 없애는 건 아니지만 제도를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가 51.8%. 네. 그리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2.3%. 아예 폐지해버리자 42.3%. 네. 그래서 두 의견 합치면 폐지 또는 개선 의견이 95.1%로 나타났고요. 현행 유지 의견은 2.1%로 매우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8%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유지가 2.1%.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보다는 덜 압도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행 유지 의견이 2.1%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의견이 1.2%였는데 그보다는 1%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정말 압도적으로 나서는 네. 저희가 사실은 이 특활비 가지고 토론을 좀 해보려고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꽤 많이 돌렸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유지해야 된다 쪽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토론에 나서지는 못하겠다.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 국회의원들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근데 국민 의견은 이대로는 안 된다. 많이들 열받아 계시네요. 국회의원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국회의원들이 만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도 있고 또 언론인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여전히 돈을 많이 지출하는 돈을 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사실 이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받았던 여러 가지 뒷돈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많이 받던 이런 후원금 같은 거, 불법 후원금도 사실 정치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그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국민들의 의견은 가장 많이 나온 의견처럼 투명한 공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페셜 여론조사 특활비에 관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정리의 조사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부터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7월 첫째 주 지지율이 이번 주 69.3%로 지난주 대비 2.2%포인트 빠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60%대로 떨어진 수치는 지난 4월 3주차 이후에 2달 반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을 뭘로 분석하세요?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대결 구도가 희석이 됐고요. 그동안에 선거와 북미 정상회담 등에 가려져 있던 여러 국내 현안, 갈등 요소들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발표되고 있는 여러 민생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 또 예멘 난민 문제도 지금 국민청원이 60만을 넘어섰고요. 또 그 부동산 금융 주택 임대 세제 개편, 뭐 종부세 논란.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도 보수 진보 양측에서 조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주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은폐 확대 의혹 관련된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 초중반까지는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주 중후반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남북 통일 농구 경기가 수요일 날 있었고요. 그때 69.7%로 반등을 했고 목요일 날도 69.4%, 그리고 금요일 날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70.1%로 다시 회복을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정당 지지도가 오늘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리얼미터 말고 다른 곳에서 조사를 보니까 정의당이 10%를 돌파하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리얼미터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습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그 10% 넘은 수치가 저희 주중 집계였었고요. 한국 갤럽 조사가 이제 9%대 이제 중후반을 나타냈었는데 그 한 번 넘었던 게 매일 조사하는 거기에서 리얼미터에서 지난주에 그랬는데요. 주간은요? 주간 집계에서는 처음으로 10.4%로 정의당이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올랐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간 집계에서도 10을 넘어선 거예요, 정의당이. 그러니까 저희가 주중 집계라 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계인데 거기서는 이미 이제 10.1%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요. 주간 집계에서는 처음으로 10.4%를 기록했고요. 민주당이 47.5%로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포인트 빠졌고요. 한국당이 0.4%포인트 오른 18.3%, 그리고 정의당이 말씀드린 대로 10.4%로 3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5.8%로 0.4%포인트 빠졌고요. 민주평화당이 2.9%로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정의당의 10% 돌파는 상당히 이게 놀라운데 어떻게들 분석하세요? 첫 번째는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빠지면서 민주당 이탈층이 정의당으로 이동을 한 부분이고요. 정의당이 또 이런 반사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스스로 잘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갑질 기업, 기무사 정치개입 의혹 등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선명한 대책을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층이 많이 좀 떨어졌고 중도 또 진보층이 확대가 되면서 이 비어있는 진보층의 지지율을 정의당이 많이 흡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7월 2일 월요일부터 7월 6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6만 1,51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4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4일과 5일 평양에서는 남북 통일 농구 대회가 있었죠. 경기 전부터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주목받았던 분 바로 이분이죠. 2003년에는 선수로 이번에는 감독으로 평양을 다녀온 분. 특히 아들 2명이 다 대표 선수여서 3부자가 함께 다녀와서 더 화제였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남자 농구 대표팀 허재 감독 연결을 해보죠. 허재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2003년 평양 공기하고 2018년 공기하고 좀 다르던가요? 그때도 2003년도에 갔을 때도 이제 그 체육관 호텔에만 있어가지고요. 예. 요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좀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도 옥류관에서 평양냉면 드셨죠? 예. 이번에도 드셨죠? 예. 옥류관 평양냉면 맛은 어떻든가요? 그대로입니까? 변했습니까? 조금 면 쪽이 바뀐 것 같고요. 바뀌었어요?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맛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조금 이렇게 질긴, 그러니까 메밀 향량이 조금 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육수는 거의 좋은 것 같고요. 그래요. 거기도 취향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예. 시민들의. 거기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귀화한 지 얼마 안 된 라거나 선수한테는 사실 평양냉면의 그 특이한 맛이 조금 낯설 수도 있던데 라거나 선수도 잘 먹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그 선수 생활한 지가 거의 이제 5년이 넘어가는 쪽이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숙소에서는 한국 음식도 먹고 이제 양식도 많이 먹는데 아마 좀 그 북한 음식 좀 생소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도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그 테이블이 틀려서 잘 못 봤고요. 조금 예. 허재 감독님 예나 지금이나 솔직하고 유쾌하신 분. 이번에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긴 했지만 그래도 시합은 시합인데 남자팀이 이번에도 또 졌어요. 예. 왜 그런 겁니까? 할 때마다 집니까? 진짜 교류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일정이 계속 우리가 그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거기에 간 상황이 돼서 그래서 선수들이 너무 지쳐 있었고 약간에 그리고 그래요. 객관적으로는 북한의 실력하고 우리 실력하고 어때요? 제 상국에서 하게 되면 한국 팀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 국제대회 나가보면 좀 실력차가 있습니까? 예. 응원단의 분위기라든지 응원 방식 이런 거는 예전하고 비교하면 어떻든가요? 응원단이요? 예. 북한 응원단. 그때랑 지금이랑 2003년도나 똑같은 것 같아요. 관중 수는 많고요. 예. 그때도 그리고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각이 잡힌 응원을 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뭔가 이번에도 각이 잡힌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농구를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경기를 관람하러 올 거다. 물론 발표는 안 했지만 깜짝 등장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안 왔더라고요. 예. 조금은 기대 안 하셨어요, 허재 감독님? 좀 농구를 워낙 좋아한다고 저도 여기서 얘기를 들어서 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또 스케줄이 있었나 보죠. 그거는 조금은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은 15년 전에 갔을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농구 경기장은 안 왔거든요. 그때는 뭐 그럴 수 있다지만 예. 이번에는 워낙 예. 농구 광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조금은 기대를 하셨을 텐데. 네, 기대를 했는데 뭐 신남보다는 뭐 또 다음 교류전에 있을 땐 뭐 나오시겠죠. 다음번은 기대하면서. 예. 짧은 일정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랄까요? 어떤 것 떠오르세요? 뭐 에피소드보다는요. 호나팀이 같이 뛰면서 선수들끼리 이제 파이팅하고 같이 했던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만나서 혼합팀을 꾸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경기가 두 차례 있었죠. 남북 경기가 있었고 예. 남북 선수를 막 합쳐서 섞어가지고 팀을 나눈 경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만나서 경기하는데도 호흡이 맞던가요? 그건 뭐 우리나라 그 KBL 올스타전 같이처럼 뭐 관중들을 좀 뭐랄까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또 막상 또 102대 101로 승부가 안 나서 하여간 뭐 재미있는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허재 감독의 아버님이 사실은 여러분 고향이 북한 신의주입니다. 그렇죠, 허 감독님. 예. 근데 이번에 두 아들 허훈 선수도 함께 갔기 때문에 이제 손주들이 생전 처음으로 할아버지 고향 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허재 감독 아버지로서는 좀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같이 이제 아들들이랑 가서 좀 뿌듯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또 아들 둘이 국가대표에 선발이 돼서 북한에 가서 게임도 하고 뭐 냉면도 먹은 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의 고향 북한 땅을 보고서.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이제 좀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색다르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하려고 이제 뭐 보고 막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는 가을에는 서울에서 이제 북한팀 초청해서 농구 대회 다시 하는 거잖아요. 예. 아직 뭐 그건 날짜는 잘 미정인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그건 구체적인 그거는 이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리명훈 선수 키가 2m 35cm 리명훈 선수를 이번에 좀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허재 감독님이 소망하셨는데 사실은 리명훈 선수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에 못 나왔어요. 예. 저는 이제 지금은 선수가 현역 선수 아니긴 합니다만 그때 서울에 북한팀 올 때 리명훈 선수도 한번 같이 오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명훈 선수 한번 보고 싶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서울에서 또 한다 그러면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허 감독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8월에 있을 아시안 게임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남자 농구 대표팀 허재 감독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우산들 챙기셔야 됩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